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남자고 이혼의 경험이 있는데 그때 끔찍한 사건이 여러 번 일어났는데 제가 아직도 시달리고 있어서 정신과에서 약을 타다 먹고 있답니다. 무엇 때문에 정신과까지 가면서 치료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제 사연 꼭 들어주세요. 저희 집안은 중산층 이상이었고 저는 부모님의 사랑과 지원을 잘 받고 자라서 명문대에 들어가 미래를 쉽게 설계했습니다. 프로그램 연구 개발자가 되는 것이 목표였고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잘 배워가며 생활하고 있었어요. 프로그램 연구에 심취한 저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도 아까웠고 연애 역시 지금은 손해가 될 시기인 것 같아서 공부에만 전념했습니다. 학교 연구실에서 시간만 보내고 있으니 저는 학교에서 인기가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람이 저에게 관심을 가져줬습니다. 학교 앞 편의점에 매일 들러 커피와 주전부리를 사서 학교에 갔는데 편의점 알바생이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여러 번 들이대더라고요. 처음엔 미소를 짓고 거절했는데 나중엔 알바를 끝내고 학교 앞에서 저를 기다렸답니다. 제가 교문 밖으로 나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공부에 빠져 있고 농담 한마디도 못하는 저에게 왜 관심을 가져주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저기 박승미 씨, 편의점 알바하시면서 저를 어떻게 보셨길래 이렇게 학교까지 찾아오는 겁니까? 저를 정말로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오빠. 오빠의 묵묵하고 까칠한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다 멋있어요. 오빠, 저랑 사귀어주시면 안 될까요? 미안해요. 제가 여자한테 관심을 두고 연애를 할 때가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려면 여자가 걸림돌이 되잖아요. 에이, 오빠. 걸림돌이 될지 디딤돌이 될진 만나봐야 알죠. 제가 오빠의 디딤돌이 될 테니까 나랑 만나줘요. 오빠도 저 싫지 않아서 매일 편의점에 들려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건 학교 앞 편의점이 거기 하나뿐이니까 그러죠. 변명 그만하세요. 오빠도 분명 저한테 관심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숨기지 말고 좀 열어줍시다. 오빠, 여자가 이 정도 들이대면 모른 척하고 받아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저 지금 엄청 부끄러운데 용기 내는 거 보이죠? 제가 무슨 매력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진 모르겠지만 좋습니다. 한번 만나보죠. 저에게 구애하는 여자가 계속 찾아와서 큰맘 먹고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할 일과 공부를 허투루 하지 않고 모든 걸 마치고 남는 시간에 만나서 어울렸어요. 여자친구는 불만 하나 없이 저를 이해해줬고 모든 데이트 시간을 저에게 맞춰줘서 고마울 따름이었어요. 게다가 성격이 야무지고 알뜰살뜰 돈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른 여자들처럼 명품을 밝히거나 술 먹고 노는 걸 극도로 싫어해서 제 마음에 쏙 들었답니다. 얼굴까지 예쁘니 더할 나위 없을 만큼 좋았답니다. 여자친구의 배려가 감사하고 고마워서 이 여자와는 헤어지면 절대 안 되고 끝까지 함께 해야 하는 운명적인 여자라는 생각이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나오고 스타트업으로 회사를 운영하게 됐을 때는 아내가 제 회사에 나와서 청소나 정리, 그 밖에 많은 걸 도와줬습니다. 아내가 고등학교만 나와서 사회생활에서 일머리가 빠르고 좋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됐답니다. 제가 스타트업의 자리를 조금 잡게 되자 여자친구가 먼저 결혼을 하자고 졸라댔어요. 저는 더 늦게 하고 싶었는데 제 옆에서 늘 고생하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었으니 쉽게 거절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를 치르고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학력과 집안 차이가 난다고 처음엔 반대를 하셨어요. 여자친구 집안이 가난한 형편이었고 처부모님이 기초수급비를 받고 지내고 있어 제가 책임져야 하는 게 아내뿐만 아니라 처가도 포함될 거라며 고운 시선으로 봐주지 않으셨답니다.
그런데 저와 여자친구를 오래 보시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여자친구의 야무진 성격과 저를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해주는 걸 느끼시면서 천생연분으로 잘 살 거라고 확신하며 허락을 해주셨네요. 그리하여 저와 아내는 신혼집에서 지내게 됐고 매일 웃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혼하고 나니 제 생활 패턴도 규칙적으로 변했고 얼굴도 좋아졌다는 말을 매일같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내조도 완벽히 해줬고 자주 제 사무실에 와서 일을 돕곤 했답니다. 1년 동안 무탈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었고 저는 아내와 이세를 가지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애기 하나 가지면 어떨까? 어? 애기를 낳자고? 오빠 너무 빠른 거 아니야? 그리고 요즘 내가 알바하러 다니고 있어서 임신은 좀 그런데. 그래? 너무 빠른가? 하긴 뭐 결혼 1년밖에 되지 않았고 당신 나이가 이제 30이니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근데 여보, 요즘 어디로 알바 가는 거야? 내 회사에서 도와주면 월급 준다고 했는데 왜 알바 구해서 고생하는 건지 모르겠어. 오빠 일 도와주고 돈 받는 거는 좀 그래. 부부끼리 일 좀 도와줄 수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알바하는 곳은 페이도 좋고 일도 편해.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해하고 넘어가죠. 어딘지는 끝까지 말 안 해줄 거야? 그냥 식품 서비스업이야. 식품 판매 쪽이니까 그렇게만 알아줘. 나중에 월급 나오면 말해줄게. 아내는 좋은 일자리를 찾았다며 이세 가지는 걸 미루고 집에 머무는 시간도 잠잘 때를 빼고는 늘 부재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아내가 저에게 어디서 일했는지 고백하더군요. 눈물을 글썽이며 무슨 일이라도 당한 것처럼 슬픈 표정을 지었답니다. 여보, 왜 그래? 알바하는 데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오빠, 나 어떡해? 오빠 통장에 있던 3천만 원 날렸어. 아내가 생활비 통장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 수천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내가 무슨 일로 돈을 잃었는지 물었더니 충격적인 대답이 나오더군요. 오빠 진짜 미안해. 처음에 그냥 재미삼아 한두 번 해봤는데 돈이 벌리는 걸 보고 흥분해서 계속하고 말았어. 그리고 결과적으로 오빠 돈을 모두 까먹었어. 미안해. 죽을 죄를 지었어. 여보, 무슨 말 하는 거야? 당신이 그 큰 돈을 어디에 쓴 거야? 울지만 말고 확실하게 말을 해봐. 사실은 불법 스포츠 토토를 했어. 내가 말한 알바가 그거였어. 처음엔 10만 원 투자해서 5배를 벌어서 내가 신기가 있나 싶어서 베팅하는 돈을 올렸지. 그러다 일타가도 따기도 했는데 이젠 생활비 통장에 돈을 다 잃고 말았어. 뭐야? 그럼 알바하고 있다는 게 거짓말이고 불법 도박을 했다는 거야? 응. 난 다 잘 될 줄 알았어. 그래서 오빠한테 비밀로 했다가 큰돈 따면 다 접고 고백하려고 했어. 도박해서 생활비 통장에 있는 수천만 원을 다 잃었다니. 이거 참 난감하네. 당신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돈보다 신뢰를 잃은 것 같아. 내가 당신과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도박은 시작하면 못 끊는다는 말이 있잖아. 제가 아내와 헤어지겠다는 뉘앙스의 말을 했더니 그녀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더군요. 오빠 그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오빠한테 잘 보이고 싶었어. 내가 돈을 2배 이상으로 불리면 오빠가 좋아할 줄 알았어. 오빠 사업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데 무슨 도움이라도 되고 싶었어. 내가 도박으로 돈 벌었다고 하면 좋아할 줄 알았다고? 여보, 나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어. 앞으로도 그럴 거고. 당신이 도박을 해서 10억을 벌어주든 100억을 벌어주든 전혀 기쁘지 않단 말이야. 당신이 저지른 건 실수가 아니야. 불법 토토라니. 진짜 실망이다. 당신을 믿고 계속 살아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그러자 아내는 더 크게 오열했고 제발 자기를 버리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다시는 도박에 손도 대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하더군요. 저는 오랫동안 생각을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도박에 손을 댄 아내를 용서하기로 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짓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니 믿고 살기로 했답니다. 이후 제 사업은 잘 되기 시작했는데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통장에 잔고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절반 정도 온 것 같아 앞으로 더 승승장구할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 사이 아내는 스스로 돈을 벌어보겠다고 이번엔 알바가 아닌 회사에 들어갔어요. 화장품 판매 사원이라는 말에 괜찮은 일을 찾았구나 싶었죠. 한두 달은 월급을 받았다고 자랑하더니 세 번째 달부터는 아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여보, 회사 일 힘들어? 요즘 표정이 계속 안 좋네.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스트레스를 좀 받아서 그래. 쉬엄쉬엄 해. 당신은 뭘 해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잖아. 피곤하게 너무 애쓰지 마. 그렇게 할게. 아내는 제 응원에도 며칠 내내 계속 어두웠습니다. 하루는 늦은 밤 거실에서 통화하는 걸 들어보니 꽤 심각해 보였어요. 아내가 핸드폰에 대고 하는 말은 아주 이상했습니다. 점장님, 저 이번 달에 구매한 상품들 모두 반품하면 안 될까요? 이걸 제 밑에 직원한테 팔아야 하는데 신입이 들어오지 않아서 창고에 쌓이기만 해요. 저 대출받아서 마련한 거라 빨리 해결해야 해요. 네? 점장님이랑 상관없다고요? 저더러 알아서 하라고요? 알겠어요. 일단 끊고 내일 사무실 가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진 않긴 했지만 돈 문제가 얽힌 것 같아 가만히 두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늦은 밤 통화를 하고 침실에 온 아내에게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날이 밝자 출근하는 아내를 따라가게 됐습니다. 높은 빌딩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니 꽤 규모가 큰 회사인 것 같았어요. 뭐가 잘못됐는지는 겉만 봐서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뒤를 따라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 점장이라는 사람이 젊은 신입사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사업 설명회를 하더군요.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한 설명이 아니라 사람을 꼬셔서 사업자를 내게 하면 얼마의 순이익을 받게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는 방법을 설명하더군요. 지금 제가 듣고 있던 설명회는 다단계였습니다. 저는 바로 사무실의 책상과 의자를 걷어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당신이 말한 회사가 이런 거야? 여기 다단계잖아! 내 등에 빨대 꽂고 배 채우는 기생충 같은 일이라고! 오빠?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설마 날 미행한 거야? 오빠, 우린 다단계 회사가 아니야.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멀티레벨 마케팅 회사라고. 멀티 뭐? 이 바보야. 물건 파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 꼬시는 걸 가르치는 회사가 어딨어? 당신이 피해본 금액이 얼마야? 바른 대로 말해. 내가 쓴 돈? 그게 1억 정도 돼. 대출받아서 마련했어. 뭐? 1억? 그런 큰 돈을 대출받으면서 나하고 상의 한마디 안 한 거야? 오빠가 안 된다고 할까봐. 오빠, 근데 곧 있으면 나도 떼돈 벌 수 있어. 믿고 기다려주면 안 될까? 하고 싶으면 해. 대신 나랑 이혼하고 해라. 난 어리석은 여자랑은 더는 못 살겠으니까. 오빠, 여긴 진짜 괜찮은 회사야. 곧 부자가 될 거라고. 저는 다시 흥분해서 사무실의 의자를 발로 차면서 악을 썼습니다. 그러자 관계자들이 다가오더니 자기들은 법을 어긴 적이 없는 사업가라고 했고 그렇게 못 믿겠으면 경찰에 신고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경찰을 불렀더니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하는 회사라고 했습니다. 제가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꾼들의 집합소라고 전하고 싹 다 잡아가라고 으르렁댔는데 경찰들은 이런 문제는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진짜 그 순간엔 얼마나 화가 나던지 경찰들 멱살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결국 아내를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지 않았고 이혼을 결심한 저는 서류 한 장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윽고 일을 마치고 들어온 아내에게 이혼 도장 찍고 계속 다단계를 하든
피라미드를 쌓든 알아서 하라고 일러줬습니다. 여보, 와서 앉아봐. 나는 어리석은 행동하는 것도 봐주기 싫고 나 몰래 대출받아서 빚쟁이가 된 여자랑도 살기 싫어. 당신 혼자서 알아서 잘 살아봐. 오빠 미안해. 아까 오빠 말 듣고 깨달았어. 내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말이야.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지난번에 스포츠 토토에서 잃은 돈을 되찾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한 거야. 그런데 어리석게도 다단계에 걸린 거지. 나 모든 걸 내려놨어. 내가 진 1억의 빚은 땀 흘려 번 돈으로 갚을게. 그러니까 이혼하자는 말만 하지 마. 그래도 정신 차렸다고 하니 다행이네. 근데 내 이혼 결심은 변하지 않아. 당신이 1년 동안 사고 친 게 벌써 2번째야. 그것도 모두 불법적인 일로 말이야. 난 상식적으로 당신의 행동이 이해가 안 돼. 앞으로 당신이 무슨 짓을 해가면 날 놀라게 할지 안 봐도 비디오야. 우리 여기까지 하자. 오빠, 제발 날 버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이젠 진짜 철들고 똑바로 살게. 그렇게 아내가 애원하는데도 저는 딱 잘라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전 이렇게 이혼 결정 내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혼 도장 찍어주길 기다리며 각방을 쓰고 지냈는데 이틀 뒤 아내가 방 안에서 나오질 않아 들어가 봤어요. 그녀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누워있더군요. 그런데 입가에 하얀 개거품이 올라와 있어 걱정되는 마음으로 아내의 어깨를 흔들며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봐. 뭘 먹은 거야? 일어나 보라니까? 아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이송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한 것 같다며 위세척을 해주셨고 링거를 맞으며 2시간 정도 지나자 아내가 눈을 떴답니다. 저는 아내의 기운 없는 얼굴을 보고 흥분한 채 말했습니다. 여보, 일어났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 왜 그런 못된 짓을 한 거야? 나 살아난 거야? 당신이랑 이혼하느니 저 세상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 바보야. 아무리 그래도 소중한 생명을 그렇게 버리려는 멍청이가 어딨어. 나 당신하고 이혼 안 해. 알겠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런 짓 저지르면 진짜 가만 안 둘 줄 알아? 정말? 오빠 나 버리지 않는 거지? 우리 계속 부부로 사는 거지? 저는 아내가 그런 짓까지 해가며 저와 헤어지기 싫다고 하니 다른 보기는 없었습니다. 헤어지거나 같이 사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는데 제가 헤어지자고 하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무서워서 모든 걸 용서하기로 했죠. 그렇다니까 이 바보야. 당신이 그런 못된 짓 하면 난 어떻게 살라고? 당신이 나와 못 헤어지겠다고 하니 무슨 수가 있겠어? 앞으론 절대 불법적인 일 하지 마. 약속해. 그리고 내가 당신이 진 빚 다 갚아줄게. 대신 다신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해. 아내는 저에게 새끼손가락을 내밀며 절대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몸이 회복하고 퇴원한 아내는 집에서 며칠 쉬게 됐고 저는 아내가 다른 길을 찾지 말고 제가 하는 일을 도와주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여보, 내 사무실에도 당신 손이 필요해. 다른 데 일자리 알아보지 말고 정식 직원으로 들어오면 어때? 아니야. 거긴 머리 좋은 사람들만 모였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청소랑 정리 말고 뭐가 있겠어. 날 생각해주는 건 고마운 일이지만 괜히 거기서 일하면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그랬구나. 내가 나만 생각했던 것 같네. 알겠어, 여보. 그럼 집에서 쉬면서 전업주부로 지내거나 뭐 하고 싶은 일 있으면 이야기해줘.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아내는 자기 마음을 알아줘서 고맙다고 하며 한동안은 주부로 지냈습니다. 손끝이 야무져서 살림은 무척 잘했고 음식 솜씨도 대단해서 제 입이 아침 저녁으로 항상 호강했답니다. 제가 사업이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여유가 있으니 아내에게 생활비와 용돈을 줄 테니 괜히 밖에 나가서 고생하지 말라고 일러줬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아무래도 밖에 나가면 사고를 치니
제 말대로 주부의 삶을 사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더군요. 그런데 2달이 더 지나자 아내는 어딜 돌아다니는지 집을 자주 비웠어요. 제가 일하러 나간 사이에 어딜 다녀온 것 같아서 무슨 일 하냐고 물었죠. 여보, 요즘 일 다녀? 어딜 다니는 것 같은데? 아, 요즘 내가 운동도 다니고 명상하러 다니고 있어. 지난 과거를 반성하면서 내면 성장을 하려고 시간을 쓰고 있어. 아이, 정말? 당신에게 도움되는 걸 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해도 좋아. 그럼 집안일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운동하고 명상해. 가사 도우미 불러서 살림 유지하면 되니까. 역시 당신은 나에겐 백마탄 왕자님이야. 고마워, 오빠. 아내가 하는 말을 고지곳대로 믿으며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가 어떤 남자와 시비가 붙어서 싸웠다면서 빨리 와서 합의를 하라고 하더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일하다 말고 경찰서로 달려갔더니 아내의 머리가 산발이 되어 있었고 상대 남자는 얼굴이 심하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저 남자랑 치고받고 싸운 거야? 도대체 왜? 아내는 말을 아끼며 가만히 있었고 경찰이 대신 말을 전해주더군요. 여자분 남편 되는 분이세요? 여기 나란히 앉아있는 2사람 경마장에서 시비가 걸렸습니다. 이 남자분이 몇 번 말에 돈을 걸라고 해서 크게 판돈을 건 모양인데 다른 말이 우승하는 바람에 돈을 날렸다면서 저 남자를 묵사발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제가 준 생활비와 용돈으로 경마장에서 도박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정보를 알려준 남자가 틀리는 바람에 주먹질을 한 거고요. 이 사실을 듣게 되자 아내가 구제불능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불법 스포츠 토토의 다단계 그리고 경마장까지 머리에 크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아내와 이혼할 마음을 다시 가졌습니다.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하면 처부모님을 불러 데려가게 할 생각이었죠. 제가 쌈박질한 남자 쪽에 합의금을 주고 아내를 데리고 나왔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저만 손해고 감정만 상할 테니 남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해버렸습니다. 역시나 아내는 오열하며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었네요. 끝까지 대답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았더니 아내는 한숨을 거세게 쉬며 자기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볼 테니 기회를 다시 줄 수 있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정신과를 가든 말든 저와는 아무 상관없으니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으라고 했어요. 이제 당신한테 신뢰 따윈 없어. 더는 당신 때문에 머리 터지는 일 겪고 싶지 않아. 우리 그만하자. 오빠, 나 진짜로 치료받을게. 내가 이러는 건 가난하게 살아왔던 환경 탓이야.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욕심이 가라앉지 않게 돼서 이런 꼴이 난 거라고. 그럼 가난하게 큰 사람은 다 너처럼 도박이 미치거나 다단계로 남의 등 쳐먹으려고 하니? 말 같지도 않은 핑계 그만하고 조용히 끝내자. 위자료는 내가 받아야겠지만 네가 무슨 돈이 있겠니? 그냥 몸만 나가라. 오빠, 진짜 1억이야?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잠시 따로 살다가 내가 변하면 다시 생각해 주는 걸로. 별거 하면 당신 버릇이 고쳐질까? 난 잘 모르겠는데. 속냄샘 치고 잠시만 별거 해보자, 응? 나중에도 오빠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이혼해. 나도 양심 있는 년이라고. 전 당장 이혼하고 싶었지만 별거부터 해보자는 말이 귀에 들어왔고 신락 같은 희망을 품으며 그렇게 해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신혼집에서 나가 처가에서 지내게 됐는데 진짜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더군요. 장모님은 이제 다 나았으니 얼른 데려가라고 했고 이를 믿게 된 저는 아내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의 별거를 끝으로 다시 신혼집에서 같이 지내게 됐습니다. 아내는 제 일을 도와주겠다며 청소와 정리, 격리 같은 잡무를 해주기로 했어요. 드디어 아내가 정신을 차린 건가 싶어 다행이라는 마음이 들었고 마지막까지 믿어주길 잘했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몇 달 동안 아주 조용하게 일상을 보냈고 아내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 출장 갈 일이 생겼습니다.
제 프로그램 기술을 사고 싶다는 업체가 많았는데 지방에서도 문의가 들어와서 출장이 잦았답니다. 여하튼 이번에는 강원도에 출장이 잡혀 짐을 꾸리고 있는데 아내가 자기도 데려가 달라고 졸랐어요. 오빠, 나도 강원도 가고 싶어. 오빠 일 끝나면 같이 바람도 쐬고 놀다 오면 안 될까? 같이 가자고? 일 끝나면 반나절 정도는 놀 수 있겠지. 그래, 같이 가자. 아싸! 모처럼 콧바람 쐬게 생겼네. 아내는 기뻐하며 짐을 꾸렸고 저와 함께 기차에 올라 출장지인 강원도를 향했습니다. 제가 사업가와 만나 미팅을 하고 프로그램 계약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 아내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으라고 했어요. 주변에 먹거리도 많고 구경할 곳이 많으니 숙소에만 있지 말고 눈호강을 하라고 일러줬죠. 그렇게 저는 계약을 체결하고 오후에 나왔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디야? 나 일 끝났는데. 같이 좋은 데 가자. 벌써 끝났어? 어떡하지? 나 조금 멀리 나왔는데. 내가 그리로 가면 되지. 어딘지 위치 알려줘. 아니야, 오빠. 내가 조금 있다가 그리로 갈게. 그럼 일단 끊자. 아내는 어딘지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고 저는 어딜 가야 할지 몰라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계약 때문에 전날 편히 잠을 못 자서 그런지 긴장이 풀리자 잠이 스르륵 찾아오더군요. 2시간 정도 잤더니 몸이 가벼워졌고 눈을 뜨고 아내에게 연락해봤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10통 넘게 했는데 절대로 받지 않았답니다. 꼭 무슨 큰일이 생긴 것 같아서 걱정이 됐어요. 요즘 세상이 험하고 무서운 데다 타지에서 혼자 돌아다니다가 사고나 사건에 휘말린 게 아닌가 싶어 경찰서로 찾아갔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러 간 거죠. 저는 다급하게 아내가 위험한 일이 생긴 것 같으니 빨리 위치 추적을 해서 같이 찾아보자고 말했습니다. 이윽고 경찰이 아내의 위치 추적을 했는데 한숨을 내쉬더군요. 이봐요. 당신 아내 강원랜드에 있잖아요. 여기 위치 뜨는 거 보이죠? 이 실종이 아니라 노름하느라 전화를 안 받는 거잖아요. 네? 강원랜드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부하가 치밀어 혼자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강원도에 콧바람 쐬고 싶다더니 도박에 환장해서 제 전화를 받지 않는 여자였으니 더는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에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아주 태연하게 말하더군요. 오빠, 내가 혼자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었어. 지금 숙소 왔는데 오빠는 어딜 간 거야? 뭐? 길을 잃어? 야, 강원랜드 가서 도박한 걸 내가 모를 줄 알았냐? 경찰에 실종 신고하러 갔다가 너 위치 추적하니까 바로 강원랜드로 뜨더라. 넌 아직도 버릇 못 고치니? 어떻게 남편이 옆에 있는데도 그 짓거리야? 됐어. 더는 너랑 같이 못 사니까 진짜로 이혼하자. 넌 진짜로 아웃이야. 내 인생에서 꺼져줘. 오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 아무래도 병인가 봐. 치료 더 열심히 해볼게. 그러니 제발. 닥쳐! 너 같은 년을 또 용서라고? 차라리 혼자 사는 게 100번 낫겠어. 우린 끝이야, 끝!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리자 아내는 전화를 계속 걸어왔는데 제가 차단해버렸습니다. 며칠 동안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기도 하고 죽겠다고 협박의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넘어가지 않고 꿋꿋하게 문전박대를 했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현관 앞에 편지 한 통이 놓여져 있더군요. 출근길에 발견해서 봉투를 뜯고 확인했는데 아내가 저에게 보낸 편지더라고요. 사과의 말을 절반 정도 써놨는데 별 감흥이 없었어요. 조금 더 밑에 내려가 내용을 읽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다음 생에서는 사고치지 않는 사람이 될 테니 다음 생에서도 꼭 자기 남편이 돼달라는 말이었죠. 그걸 읽고 마음이 싱숭생숭해져서 처가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아내가 어딜 갔냐고 물었더니 처부모님은 잘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내에게 연락했더니 핸드폰이 해지돼 있더라고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경찰서로 가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들은 신고를 접수하고 아내의 핸드폰이 끊기는 지점까지 CCTV를 확인했는데 한강대교 앞에서 서성이는 아내를 발견했답니다. 아내가 이리저리 돌다가 자취를 감췄는데 아무래도 한강대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경찰들은 바로 한강 수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아내가 미워도 무사하길 바랬습니다. 제가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몹쓸 결정을 내렸으니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동안 수색을 하고 여성 시신을 발견했다는 연락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경찰들은 시신이 부패가 되어 눈으로는 전혀 알아볼 수 없고 충격을 받을 걸 감안해 저에게 보여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 시신의 소지품도 같이 발견됐다며 저에게 아내의 것이 맞냐고 묻더군요. 제가 받은 건 아내의 가방이었어요. 그 안에 신분증도 들어있었고 자주 쓰는 가글도 있었죠. 경찰은 DNA 대조 작업을 해봐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세상 떠난 여자가 제 아내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정신은 정상이 아니었어요. 죄책감과 슬픔에 사로잡혀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도 잠을 사흘 동안 자지 못해서 더 많이 망가졌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차를 타고 멀리 나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했어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아내의 장례식을 치렀기 때문에 더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숲길로 들어가 차 안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였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아내를 용서하고 보살펴줬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자책감이 제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었답니다. 여하튼 저 역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차 안에서 깊은 잠이 들 것 같은 순간 아내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시하고 그냥 하던 걸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문자로 사진이 날라오더라고요. 아내 친구가 보내준 아내의 사진이었는데 화투를 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먼저 번개탄을 물로 꺼버리고 전화를 걸었어요. 아니 세경씨,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언제 찍은 거예요? 형부, 병원에서 의심되는 시신 발견했다고 했죠. 근데 그 여자 승미 아니에요. 그냥 한강 가서 신용만 한 거예요. 그년이 우리 친구들한테 돈 빌리고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돈 안 갚으려고 계획을 세웠나 보더라고요. 죽은 척하고 잠수 타고 있던 거라고요. 형부, 그년이 쉽게 죽을 년이에요? 예전에 수면제 먹은 건 일부러 동정심과 연민 얻으려고 한 짓이에요. 그년 어릴 때부터 독종이었고 거짓말 입에 달고 사는 애였어요. 아니 그럼 한강대교에 간 게 쇼라고요? 실종된 걸 계획하고 빌린 돈을 가지고 사라지려고? 네, 그년이 작정하고 판을 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 속처럼 도박이 미쳐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니 그런데 왜 저한테까지 그런 편지를 보냈을까요? 제가 보기엔 잠수 타고 진짜로 세상 떠난 쇼 버리고 나서 형부 찾아갈 생각이었나 봐요. 이를테면 도박으로 딴 돈으로 도망가자고 하려 했던 것 같아요. 나 참, 마누라 하나 잘못 둬서 이게 무슨 꼴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런 사기꾼의 도박꾼인 아내가 저 때문에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 게 미치도록 후회가 됐고 화가 나서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숲길에서 빠져나와 아내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저에게 말하길 아내가 타짜 밑에서 손기술을 배워서 사기 도박을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아내는 저와 이혼하기 싫어서 편지를 남겨두고 저를 힘들게 만들고 나중에 돌아올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는 친구들에게 도박 자금을 모았고 저 몰래 타짜 밑에서 기술을 배우고 도박장을 전전하면서 지내고 있었답니다. 바로 아내 친구와 흥신 소장을 만나 제 아내의 위치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여기저기 찾아가 봤지만 항상 도박이 끝난 뒤에 도착해서 놓치기 일쑤였어요. 그러다 며칠 뒤 흥신 소장이 정보를 입수하게 됐는데 경기도에 있는 한 비닐하우스에서 판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이에 저와 아내 친구 그리고 형사들은 다 같이 그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새어나오는 하얀 불빛을 보니 도박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윽고 형사들이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덮쳤고 많은 도박꾼을 하나둘씩 체포해서 데리고 나오더군요. 그런데 제 아내는 끝까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사 하나가 비닐하우스 안에 개구멍이 하나 있는데 그리로 빠져나간 것 같다고 하더군요. 결국 아내를 잡지 못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회사에서 일하다가 담배를 피우러 흡연장으로 갔는데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여자가 저를 툭툭 건드리더군요. 오빠 나야. 그동안 잘 지냈어?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승미야, 너 정신이 있어? 친구들 돈 떼어먹고 도박판에 발을 들였다며? 미안해 오빠. 내가 점점 간이 커지는 바람에 이 꼴이 됐네. 그래도 나 돈 벌었어. 지금 그걸 자랑이라고 하냐? 이 한심한 년아? 나도 한심한 거 알아. 근데 어쩌겠어. 한번 시작하니까 끊어지지가 않더라. 예전에 불법 토토에서 잃은 돈이 눈앞에서 아른거리고 다단계로 사기당한 게 잊혀지지가 않았어. 세상에 나쁜 놈들이 많으니 내가 다 복수해주려고 손기술 배워 타짜가 된 거야. 그리고 비닐하우스 사건은 오빠가 신고한 거 알아. 소문이 쫙 났거든. 그걸 알고 날 찾아온 이유가 뭐야? 자수해서 광명 찾고 나랑 이혼하려고 들어온 거냐? 그래, 잘 찾아왔다. 어서 경찰서로 가자. 벌 받고 네 친구들한테 돈 돌려줘. 그리고 이혼도 하자. 그건 안 돼, 오빠. 난 오빠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 오빠는 하늘에서 보내준 유일한 선물이니까. 내가 망가지기도 했고 쓰레기처럼 변했지만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았어. 그러니까 오빠를 만나러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온 거라고. 오빠, 나 오빠 진심으로 사랑해. 지금 사랑 타령할 때야? 너 지금 수배 중이야. 사기 도박으로 지명수배 중이라고. 제발 지금이라도 일 바로 잡고 벌 받아. 그러자 아내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오빠 이러지 마. 나 진짜로 오빠 사랑해서 찾아온 거야. 그러지 않고서 내가 여길 왜 왔겠어. 오빠, 내가 돈을 정직하게 벌진 않았지만 타짜로 번 돈이 어마어마해. 모두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평생 써도 남을 만큼 많아. 오빠, 우리 같이 떠나자. 위조신분 만들어서 나랑 같이 떠나자고. 당신 정말 대단하다. 처음엔 불법 토토로 돈 잃더니 다단계로 들어가 사기당하고 경마장이랑 강원랜드에 가서 도박하더니 이젠 뭐 타짜? 무슨 영화라도 찍니? 이게 따지고 보면 가난하게 자란 내 환경 때문이야. 우리 부모님한테 사기친 놈들이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겠냐는 생각이 들더라고. 오빠, 우리 같이 떠나자. 오빠는 그냥 몸만 오면 돼. 그러니까 네가 사기 도박으로 딴 돈으로 평생 숨어 살자는 거니? 넌 그런 인생을 원하는 거야? 이렇게 된 이상 내가 살 방법은 숨어서 사는 것뿐이야. 근데 오빠랑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아. 오빠, 내가 이렇게 빌게. 날 버리지 말고 다시 시작하자. 저는 고민하다가 이내 아내의 말을 따라주기로 했습니다. 그래, 좋아, 떠나자. 나도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으니까 새롭게 출발하자고. 그럼 난 몸만 가면 되는 거야? 응, 오빠 몸만 가면 돼. 지금 나랑 바로 떠나면 그만이라고. 좋아. 그럼 사무실 가서 옷 좀 챙겨 입고 나올게. 아니야, 내가 가면서 하나 사줄게. 네가 사준 점퍼 입고 나오려는 거야. 나한텐 소중한 옷이니까 금방 올게. 오빠 역시 날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선물한 옷을 챙겨 입고 나오겠다는 거지? 알겠어. 빨리 다녀와. 기다리고 있을게. 근데 돈은 어디에 숨겼어? 또 얼마나 가지고 있는 거야? 돈이 적으면 내가 출금해서 떠나자. 아니야. 얼마 전 비닐하우스에 형사들이 쳐들어온 날 근처 논바닥에 묻어뒀어. 대충 20억은 될 거야. 그래? 잘 됐다. 그럼 그 돈으로 우리 새 인생 시작해보자고.
저는 사무실로 올라가서 점퍼를 입고 직원들에게 모두 조기 퇴근하라고 일렀습니다. 정리해야 할 게 있었으니 모두 내보낸 거죠. 그리고 회사 밑으로 내려가 흡연장으로 갔더니 아내가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제가 신고한 형사들이 와서 수갑을 채우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애초에 아내와 도망갈 생각도 없었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머리를 굴리다가 옷을 챙겨 입고 나오겠다는 소리를 한 겁니다. 형사들에게 체포당한 아내는 저를 보고 오열하더군요. 오빠, 내가 기회 달라고 했잖아. 내가 유일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오빠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했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날 배신해? 배신? 야, 툭하면 극단적인 선택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아직도 이혼 못한 거야. 처음에 네가 수면제 먹고 쇼만 안 했어도 오늘 같은 날은 오지 않았을 거라고. 그리고 네가 한 짓거리 보면 내가 널 계속 사랑할 거라 생각했냐? 사기 도박꾼이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을 수가 있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오빠는 날 진심으로 사랑해줬으니까. 비록 내가 실수하긴 했지만 이해해주고 보듬어줄 거라 생각했어. 아이고, 꿈도 야무지네. 내가 미쳤다고 너 같은 여자랑 도망가서 살겠냐? 착각은 자유지만 너도 참 생각 없다. 사기 도박으로 깜빵에 가면 꽤 오래 썩는다더라. 그리고 네가 숨겨놓은 돈 위치도 형사들한테 알려줘서 지금쯤 논바닥에서 삽질하고 있을 거야. 나쁜 자식아! 난 모든 걸 걸고 당신을 사랑했는데 이렇게 배신해?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꼭 복수하고 말 거라고. 복수든 뭐든 상관없는데 니년 얼굴만 안 보고 살게 해줘라. 난 네 얼굴만 보면 구역질이 나고 돌아버릴 것 같아. 개 같은 놈. 내 인생 전부를 걸었는데 이렇게 되갚다니. 니놈 인생 내가 족쳐주고 말 거야. 너 때문에 내 심장이 하루에도 12번씩 널뛰기 하거든? 그것만으로도 나한테 미안한 줄 알아야지. 어디서 복수를 한 해 만에 경고를 하고 있어? 너 두고 봐. 내가 얼마나 더 많이 망가지고 무서워지는지. 기필코 니놈 인생 끝장내주고 말겠어. 아내는 그렇게 욕을 실컷 하면서 형사들에게 끌려갔습니다. 또 아내가 묻어둔 수십억의 돈도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리하여 아내는 구속수사를 받게 됐고 사기 도박으로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도박으로 딴 돈은 국가가 회수했고 아내가 친구들에게 빌려간 돈은 모두 주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밟아 교도소에 있는 아내와 이혼을 하며 남남이 됐습니다. 전처와 이혼하고 모든 걸 마무리하게 되니 제 인생은 평화로웠습니다. 더는 걱정할 일도 없었고 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며 협박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전처가 저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사지가 떨리고 숨이 막혀오는 현상이 나타났답니다. 그래서 정신과에 가서 충격으로 인한 공황장애가 생긴 것 같다며 약을 처방해 주더군요. 몇 달 동안 공황장애는 멈추지 않았고 약을 먹어가며 버텼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잊고 있었던 아내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 교도관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는데 아내가 숨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또다시 놀라게 됐고 어떻게 세상을 떠나게 된 건지 물었습니다. 혹시 유서가 있었나요? 제 이름이 거기에 쓰여 있었나요? 아니요. 그 아내분은 매를 맞고 돌아가셨어요. 이 밤늦게 재소자들이 노름을 했는데 거기서 기술 쓰다 걸려서 몰매 맞고 세상 떠났습니다. 이런 소식 전하게 돼서 유감입니다. 화투 치다가 사기를 쳤다고요? 그녀는 갈 때도 그렇게 가네요. 저는 그 여자랑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이혼하고 남남된 지 꽤 됐다고요. 그 여자 부모님이 계시니까 제가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전처의 죽음은 저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슬프지도 안타깝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부모에게 수습하라고 연락처를 알려줬고 이후 어떻게 장례를 치르게 된지는 저도 잘 모르네요. 이렇게 제 아내의 이야기를 꾸밈없이 솔직하게 털어놔 봤는데요.
제가 한심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 그 참고 살았냐고 물으실 분들이 많겠지만 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 보니 쉽게 끊어지지 않았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저는 같은 회사 여직원과 연애를 하고 있어요. 다행히 정상적인 사람이라 재혼까지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